80여 년 전 이 땅의 광복의 빛을 찾기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이 있는데요. 뜨거웠던 그날의 기억을 따라 울산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이제 여름의 절정이에요. 이맘때 되면 특히 광복절이 있잖아요. 예. 이 무더운 여름날 옛날에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더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영 씨가 갑자기 독립운동, 역사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생소한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라고 딱 다가오니까 이 독립운동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는 젊은 세대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80여 년 전 광복절 그 무렵에 정말로 뜨겁게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감금되고 재판받고 이럴 때 법전 하나를 지고 우리 젊은 울산 청년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의 활동을 했던 이종남 변호사, 그분의 숨은 공로에 대해서 한번 울산실록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보시죠. 네, 한번 가봅시다. 동구 지역은 이제 세계적인 조선업의 중심지인데요. 하지만 100여 년 전 이 일대는 일제의 수탈에 맞서 뜨겁게 저항했던 항일운동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울산 동구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하더라고요. 방금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동구 방어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촌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제가 1910년 이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동해의 해상권을 다 장악해버렸지.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조선업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동해의 모든 황금의장을 다 자기 걸로 만들었지.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 그리고 오카야마 어민들에게 선전을 한 거지. 조선에 완전 황금의장이 있다. 이민을 가라. 옮겨라. 된 거지. 그러면서 방어진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대 중에 8대는 다 일본 배였다.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업 장악력이 굉장히 커졌죠.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사실 이 울산에서 거둬들인 부라는 게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쵸. 당연히 뭐가 따라야 될까? 조선인들의 학대,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핍박, 노동력 갈취.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로 조선인들의 어떤 권리 쟁취를 위해서 많은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독립운동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건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사회운동단체가 한 460개 정도 됐다고 해요. 울산에만 사회운동 청년단체가 몇 개나 될게요? 몇 개예요? 무려 36개.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해안의 어촌 마을에 바로 전국적인 사회운동 조직단체가 한 10% 되는 정도로 크게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동구, 방어진 이쪽이 굉장히 독립운동의 어떤 첨단 메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명했던 것이죠. 남목초등학교는 원래 민족교육을 위해 세워진 개운학교였는데요. 이 배움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울산 청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이종남 선생이 있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이종남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종남 변호사 이분은 처음엔 판사였어요. 1887년에 남목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바로 이 동네 분이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이 판사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살았던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울산 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1910년, 20년 이 무렵에 울산에 이제 학교가 막 세워진 무렵에 교육을 가업으로 바친 집안,
그 집안이 바로 이종남 선생의 집안인데, 특히 이종남 변호사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일제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살 길이다. 교육을 통해서 울산의 사람들의 거리를 신장시키고 무지를 깨우쳐야 한다. 그래서 개운학교라고 김홍조 옹과 함께 세운 분이 이종남 변호사의 아버님 이규현 옹이고요. 이규현 집안에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큰아들 이종림이라는 분은 개운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들 3명 가운데 1명은 교육으로, 1명은 일본에 가가지고 메이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의 길로 나아갔는데, 이종남 변호사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찍이 일본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조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형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육자로 활동하고 이종남 선생님은 법조계를 걸었지만 어쨌든 항일 운동을 한 거는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종남 선생님은 민족교육에 헌신한 아버지와 형의 뜻을 이어받아 활동했는데요. 식민지 조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엔 법조인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1887년에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방시키고 하는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 특히 법조인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법 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울산에서 1920년대에 뛰어난 법조인이 2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상진 의사거든요. 이분은 판사 임용을 받고는 그걸 거부했죠. 거부하고 독립운동의 길로 갔고, 이종남 이분은 판사의 길로 갔는데 판사의 길로 가서도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판사 생활이 사실은 좀 짧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판사 활동을 했을 때 재판을 받으러 온 조선인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법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경상남도 이곳의 도청 소재지가 진주였거든요. 진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주의 법원에서 울산의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였다면 조금 속상해서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걷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판사 시절에 직접 판결을 하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또 조선인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인의 손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변호사로서 조선인들의 권익, 청년들의 어떤 여러 법에 대한 어떤 보조, 도움 이런 걸 줘가지고 조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법조인의 1세대거든요. 1세대.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했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법 체계를 완성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을 건데, 안타깝게도 49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종남 선생은 편안한 길 대신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는 고향 청년들 곁에 섰는데요. 법정에서 선생의 변론은 일제의 불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종남 선생님이 판사에서 변호사가 된 후의 활약상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 무렵이 이제 1920년대 중반이거든요.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많은 계몽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제의 탄압과 충돌을 하게 되거든. 고향 청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복을 벗고 나서 바로 변호사로 변신을 해가지고 울산 청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울산군 청년단 사건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런 걸로 잡혀가가지고 1년 6개월, 2년 이렇게 형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형을 살게 됐거든.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옥살이를 그렇게 많이 때리니까, 1심에서 그렇게 때리니까 고향의 청년들을 변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종남 변호사가 그때 대구
대구에서 2심이 있었는데 대구 2심에 변호사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 게 제가 될 수 없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무죄를 이끌어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뭐 경남도 청년단 연맹 사건이라든지 조선 청년들의 어떤 억울한 재판에 참여했던 기록이 한 10여 건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조선 청년들의 독립 아니면 권익, 인권 이런 것을 위해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변호를 한다고 해도 재판관들이 조선인의 말인데 잘 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단체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즉 일본인을 해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2심에서 아무래도 조금 논리적으로 이종남 변호사가 설득을 하니까 관용을 베푸는 척한 거죠. 그리고 이 이종남 변호사는 단순하게 이제 변호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신의 장남을 백산 안희재 선생님의 조카딸을 며느리로 맞죠. 그래가지고 백산 안희재가 어떤 분이냐면 상해 임시정부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대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독립운동의 그 어떤 정신적 지주이자 물질적으로 그런 것을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 집안과 연이 닿아가지고 상해에 독립자금을 마련했다. 그 정서가 남아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이종남 선생이나 뭐 이교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인정받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묘를 찾아오고 비석을 찾아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찾아오지 않아요. 안내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이종남 선생은 민족을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살다 갔는데요. 한 시대를 밝힌 불꽃 같은 삶이었지만 남아있는 그의 묘소는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이종남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지만 이 돌아가신 후에 이 묘소에 대한 그런 작은 안내판조차 없는 게 더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울산에 숨은 독립유공자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기록, 기억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데요. 이종남 선생님은 193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9에 굉장히 좀 일찍 돌아가는 심정이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요? 어머니 초상을 치르러 고향에 와가지고 있다가 초상을 다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거든요. 갑자기요? 갑자기.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평마을 쪽에 묘소를 썼거든요. 여기가 묘의 상석인데 이 상석에 보면 이름자 하나 안 남아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상석에도 아무것도 안 남길 정도로 자신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이었거든. 옆에 있는 이 비석은 1980년대 뒤에 세웠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이분이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판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억, 기록 이런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라든지 부산일보라든지 그때 일제강점기 때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 집안과 안희재 선생 집안과의 관계나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울산 사람이 직접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울산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나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빛나는 관직도 화려한 명예도 마다한 채 오직 민족의 독립과 청년의 인권을 위한 삶이었는데요. 이종남 선생의 신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귀감이 됩니다. 울산실록에서 이종남 선생님 어떻게 기록할까요? 울산이 한반도로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동남쪽에 아주 변방에 불과하지만 이곳이 삼한시대, 신라시대부터 외와 끊임없이 충돌했던 항쟁의 도시고 관문의 도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피가 흘러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의 나라를 지켰고,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청년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청년단체가 결성돼 가지고 야학도 활성화하고 일본인들의 어떤 탄압에 저항하고 이런 운동이 참 많았던 곳이 울산입니다. 그런 알려지지 않은 울산의 강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 8월에 꼭 한 번쯤은 기억,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 청년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신 이종남 선생님을 이제라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항일 변호사 이종남 선생입니다.